미용실? 그러니까 남의 머리카락 만지는 일을 한다는 거니? 의사의 메스가 생명을 조각한다면 저에게 쥐어진 작은 은색 가위는 가난이라는 척박한 땅에서 제 운명을 조각해 낸 구원의 도구였습니다. 제 손을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17살, 교복 치마 밑단이 닳도록 뛰어다니며 미용실 바닥을 쓸던 그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 손은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독한 파마 약에 살이 트고 날카로운 가위날에 베어 굳은 살이 박인 투박한 손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거친 손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남들은 대학 캠퍼스의 낭만을 꿈꿀 때 저는 샴푸, 도기, 오른손가락을 호호 불어가며 기술을 익혔습니다. 그렇게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 종잣돈이 되었고 작은 동네 미용실에서 시작해 이제는 강남 한복판에 5층짜리 건물을 올린 어엿한 대표가 되었습니다. 직원 50명의 생계를 책임지는 오너라는 자부심, 그것은 제 인생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둥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라는 감정은 때로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법인가 봅니다. 제 인생의 봄날이라 믿었던 그 결혼이 실은 혹독한 겨울의 시작임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될 민석 씨는 대학병원 외과 의사였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난 그는 의사라는 직업이 주는 권위적인 느낌보다는 소탈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제 거친 손을 잡으며 아름다운 손입니다. 누군가를 빛나게 해주는 귀한 손이잖아요. 라고 말해주던 그 따뜻함에 저는 마음을 열었습니다. 서로 다른 분야에서 치열하게 살아온 우리는 서로의 전문성을 존중했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미래를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제가 건물주라는 사실을 굳이 먼저 알리지 않았습니다. 제 재력이 아닌 인간, 김연주 그 자체를 사랑해주는 사람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이 미용인이라는 자부심이 누군가에게는 그저 배운 것 없이 기술이나 배운 천한 직업으로 비칠 수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상견례를 앞두고 처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이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휘감은 채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어 저를 맞이했습니다. 싸늘한 눈빛이 제 옷차림을 훑어내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민석 씨가 저를 소개하며 미용실을 운영한다고 말하자 시어머니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졌습니다. 미용실, 그러니까 남의 머리카락 만지는 일을 한다는 거니? 그 말 속에는 숨길 수 없는 경멸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미소를 잃지 않으려 애쓰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뷰티 살롱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고객들의 아름다움을 찾아드리는 일의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경영이라 요즘은 동네 미장원도 다 원장 소리 듣는다더구나. 우리 민석이는 의사다. 사람 생명을 다루는 고귀한 직업이지. 격이 좀 안 맞지 않나 싶구나.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남자의 어머니였기에 그리고 옛 어른들의 보수적인 시각을 이해해 못할 바도 아니었기에 저는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석 씨가 당황하며 어머니를 말렸지만 시어머니는 혀를 차며 말을 이었습니다. 뭐 민석이가 좋다니 어쩔 수 없지. 요즘 세상의 의사 며느리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지만 그래도 사돈댁이 변변찮아 보여 걱정이구나. 예단이나 제대로 해올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날 돌아오는 길 민석 씨는 연신 미안하다며 사과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지울 수 없는 생채기가 남았습니다. 그날 시어머니가 저를 바라보던 눈빛은 예비 며느리를 보는 따뜻한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시장 좌판에 놓인 물건 중 흠집이 났지만 가격이 싸서 어쩔 수 없이 장바구니에 담는 까탈스러운 손님의 눈빛, 딱 그것이었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은 그야말로 살얼음판을 걷는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습니다. 혼수 품목 하나하나를 검사하듯 확인했고, 제가 고른 가구며 그릇들이 당신 아들의 이사 품격에 맞지 않는다며 타박을 놓기 일쑤였습니다. 예, 너네 미용실 직원들은 식장에 많이 부르지 마라. 머리 노랗게 물들이고 껌이나 씹는 애들 우르르 몰려오면 내 얼굴에 먹칠하는 거야. 알겠니? 어느 날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쥐고 있던 수화기를 부서질 듯 꽉 잡았습니다. 제 직원들은 유학파 디자이너부터 성실하게 꿈을 키우는 건실한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잠재적 비행 청소년 취급하는 시어머니의 편협함에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결혼식을 코앞에 두고 분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 꾹 참았습니다. 어머님, 제 직원들 모두 예의 바르고 훌륭한 친구들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말대꾸는 어른이 말하면 예 하고 듣는 신용이라도 해야지. 역시 근본이 아니다. 됐다. 내가 뭘 알겠니? 전화는 뚝 끊겼습니다. 근본이라는 단어가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홀로 된 친정엄마가 식당 일을 하며 저를 키우셨습니다. 가난했지만 정직하고 바르게 살았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 직업뿐만 아니라 저를 키워준 엄마와 제 가정환경 전체를 싸잡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소유한 5층 건물, 그 맨 위층 펜트하우스가 제 신혼집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그저 건물에 새들어 사는 영세한 미용실 원장인 줄만 알고 계셨습니다. 민석 씨에게도 제가 구체적인 재산 규모는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었기에 시어머니의 오해는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사실대로 말하고 콧대를 눌러버릴까 하는 충동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었지만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시어머니와 똑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 입을 다물었습니다. 결혼하면 달라지시겠지. 내가 진심으로 다가가면 내 직업과 상관없이 며느리로서 인정해 주시겠지. 그것이 얼마나 순진하고 어리석은 착각이었는지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저는 텅 빈 미용실에 홀로 앉아 제 분신과도 같은 가위들을 닦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끝에 닿자 복잡했던 마음이 조금씩 차분해졌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피로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그래, 연주야. 너는 여기까지 혼자 힘으로 왔어.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아.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듯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피어오르는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기 전에 고요함처럼 내일 있을 결혼식이 평범하게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느꼈던 그 서늘한 기운은 조상님이 제게 보낸 마지막 경고였는지도 모릅니다. 불구덩이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자손을 말리기 위한 간절하고도 절박한 신호였음을 그때는 왜 알아차리지 못했을까요? 드디어 결혼식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화려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메이크업을 받는 제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지만 거울 속 제 표정은 어딘가 모르게 굳어 있었습니다. 샵에 도착한 친정엄마는 고운 한복을 차려입으시고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우리 딸, 오늘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 고생 많았어. 이제 의사 사방 만나서 편하게 사랑받고 살아. 엄마의 거친 손마디가 제 손등을 쓸어내릴 때 울컥 눈물이 솟았습니다. 엄마는 사위가 의사라는 사실을 동네방네에 자랑하며 기뻐하셨습니다. 혹시나 사돈댁에 금 잡힐까봐 노심초사하며 당신이 모은 쌈짓돈을 털어 예단을 준비하셨던 엄마였습니다. 그런 엄마를 보며 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무리 까탈스러워도 내가 잘하면 된다고
우리 엄마 눈에 눈물 나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식장으로 향하는 리무진 안에서 저는 창밖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잠시 후 벌어질 그 끔찍한 사단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저는 그저 제 인생의 재임하기, 축복 속에 시작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식장에 도착하자 하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나는 로비에서 시어머니는 꼿꼿한 자세로 서 계셨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지만 시어머니는 빙그레 웃는 대신 묘한 승리감에 도취된 듯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의 의미를 알게 된 것은 제가 버질로드 위에 섰을 때였습니다. 만약 예식장 바닥에 깔린 그 순백의 천이 실은 언제 깨져서 저를 집어삼킬지 모르는 살얼음판이라는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저는 결코 그 첫발을 내딛지 않았을 것입니다. 신부 대기실의 문이 열리고 화려한 조명이 쏟아졌지만 제 눈앞은 어쩐지 뿌연 안개가 낀 듯 흐릿했습니다. 곁에 선 남편 민석 씨는 긴장한 듯 마른 침을 삼키면서도 제 손을 꽉 잡아주며 안심시키려 애썼습니다. 그의 손바닥에서 전해지는 온기만이 이 차가운 공간에서 제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온기조차도 식장 안을 감도는 묘한 냉기까지 막아주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은 에어컨 바람 탓이 아니었습니다. 하객석 곳곳에서 피어오르는 보이지 않는 구별짓기의 기류가 만들어낸 서늘함이었습니다. 버질로드 입구에 서서 식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왼쪽에는 민석 씨의 하객들이, 오른쪽에는 저희 하객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풍경이 너무나도 이질적이었습니다. 신랑 측 좌석은 마치 의학 세미나라도 열린 듯 점잖은 정장 차림의 의사들과 병원 관계자들로 가득 차 엄숙하고 무거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반면 신부 측 좌석은 형형색색의 개성 넘치는 의상을 입은 제 미용실 직원들과 동료들로 북적였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저를 축하하기 위해 밝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지만 신랑 측 하객들이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그리 곱지 않았습니다. 마치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는 두 세계가 한 공간에 억지로 놓인 듯한 불편함. 그것은 저만의 자격지심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꽃장식 사이로 틈새 바람처럼 흘러나오는 수군거림은 가시보다 날카롭게 제 귀를 찔러왔습니다. 신부가 미용사라며 의사한테 시집 잘 갔네. 그러게 말이야. 민석이가 사람 참 좋아. 조건 안 보고 사람만 보고 결혼한다잖아. 쉿, 들리겠다. 그래도 격이 좀 안 맞긴 하지. 사돈댁도 그냥 식당 한다던데. 신랑 측 하객들이 나누는 대화는 소곤거림을 가장했지만 제 신경이 곤두서 있어서인지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들의 말 속에서 저는 사랑받는 신부가 아니라 주제넘게 의사를 낚아챈 운 좋은 여자 혹은 격 떨어지는 며느리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제 직원들이 들을까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제가 흘린 땀방울과 노력으로 1군 5층 건물과 사업체는 그들의 편협한 시선 속에서 흔적도 없이 지워져 있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 혼주석에 앉아 계신 친정엄마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생 식당 주방에서 일하느라 굽은 등을 꼿꼿이 펴보려 애쓰시며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계신 엄마. 한복은 곱게 차려입으셨지만 그 위축된 어깨가 너무나 작아 보여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반면 그 옆에 앉은 시어머니는 마치 여왕처럼 고개를 쳐들고 거만한 표정으로 하객들을 눈으로 훑고 계셨습니다. 정직하게 살아온 내 엄마가 초라해 보이고 위선으로 포장된 시어머니가 고상해 보이는 그 잔인한 대비 속에서 저는 가슴 밑바닥부터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엄마, 기죽지 마. 내가 있잖아. 우리 부끄러운 거 하나도 없어. 속으로 수없이 외쳤지만
현실에 저는 그저 우아한 미소를 가장한 채 인형처럼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드디어 사회자의 개식 선언과 함께 웅장한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것은 축복의 환호가 아니라 저를 비웃는 파도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주례사가 이어지는 동안에도 시어머니의 시선은 계속해서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따뜻한 격려가 아닌 먹잇감을 노리는 매의 눈빛. 며칠 전 시어머니가 뜬금없이 주례 없는 예식을 제안하며 본인이 직접 축사를 하겠다고 고집을 피우셨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요즘은 부모가 직접 덕담해 주는 게 유행이라더라. 내가 우리 아들 장가 보내는데 할 말이 좀 많니? 꼭 내가 해야겠다. 민석 씨는 어머니가 좋은 말씀을 해주실 거라며 좋아했지만 저는 그때부터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평소 저를 대하던 태도를 생각하면 그 입에서 고운 말이 나올 리 만무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혼식 당일 수많은 하객 앞에서 설마 며느리 흉을 보겠냐는 일말의 희망을 품고 그 제안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주례 선생님의 성혼 선언문 낭독이 끝나고 사회자가 밝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다음은 신랑 어머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셔주십시오. 우레와 같은 박수와 함께 시어머니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단아한 옥색 한복을 입고 우아하게 걸어 나오는 모습은 영락없이 교양 있는 사모님의 자태였습니다. 하지만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는 그 순간 시어머니의 입가에 스친 비릿한 미소를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승자의 여유이자 이제부터 시작될 잔혹한 쇼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에 들린 마이크는 축복을 전하는 도구가 아니라 제 심장을 정조준하고 발사 준비를 마친 장전된 총구처럼 보였습니다. 식장 안이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단상 위로 쏠렸습니다. 민석 씨가 제 손을 살며시 잡으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준비하셨나 봐. 긴장하지 마. 그 순진한 위로가 야속하게 느껴질 만큼 제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헛기침을 한 번 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발걸음 해주신 하객 여러분, 그리고 병원장님을 비롯한 의료계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차분하고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처음에는 평이한 인사말로 시작되었습니다. 훌륭하게 자라준 아들에 대한 자랑, 의사로서의 사명감에 대한 당부 등 준비된 원고를 읽어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하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습니다. 저 역시 내가 너무 예민했나 싶어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던 찰나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원고에서 눈을 떼고 고개를 들어 저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원고에는 없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 결혼을 반대했었습니다. 순간 식장 안에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사회자도 주례 선생님도 그리고 제 옆에 민석 씨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그 당혹스러운 분위기를 즐기는 듯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민석이가 어떤 아들입니까? 명문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앞날이 창창한 외과 전문의입니다. 그런 제 아들이 고등학교만 겨우 나와서 미용 기술이나 배운 짝을 데려왔을 때 어미로서 얼마나 가슴이 무너졌겠습니까?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 앞에서, 그것도 제 지인들과 직원들이 모두 지켜보는 자리에서 저의 학력과 직업을 이토록 노골적으로 비하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는 기분이었습니다. 민석 씨가 어머니 하고 작게 소리쳤지만 마이크를 잡은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스피커를 타고
식장 구석구석까지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이기는 부모 없다고 죽고 못 산다 하니 어쩔 수 없이 허락은 했습니다. 격이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것 같아 찝찝했지만 요즘 젊은 애들 사랑이 밥 먹여준다니 어쩌겠습니까? 하객석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신랑 측 하객들은 민망한 듯 헛기침을 하거나 고개를 돌렸고 신부 측 하객들은 분노로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제 미용실 실장님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기세였고 동료들은 어이없다는 듯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모멸감과 수치심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옆을 보니 친정엄마의 어깨가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무릎 위에 놓인 손수건을 꽉 쥐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나 하나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내 침묵이 결국 엄마까지 죄인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제야 본론을 꺼낸다는 등 목소리에 더욱 힘을 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며느리에게 딱 한 가지 부탁, 아니 명령을 하려고 합니다. 새 식구가 되려면 그에 맞는 품격을 갖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불길한 예감이 현실이 되어 제 목을 조여왔습니다. 시어머니의 입술이 다시 한번 열리는 순간 저는 이것이 단순한 망신주기가 아니라 제 존재 자체를 부정하려는 선전포고임을 직감했습니다. 불안하게 흔들리는 샹들리의 불빛 아래 제 인생에서 가장 잔인한 축사가 클라이맥스를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말예는 때로 칼보다 예리하게 살점을 도려내고 독약보다 깊숙이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그날 하객들의 축복으로 가득 차야 했을 예식장은 시어머니가 뱉어낸 독설의 파편들로 이내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시어머니의 입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기에 혹은 이 기회에 기선을 확실히 제압하겠다는 그릇된 아집 때문이었는지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고양되었습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학자 집안이고 의사 집안입니다. 며느리가 밖에서 남의 머리카락이나 만지며 푼돈을 버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건 우리 가문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남의 머리카락이나 만지며라는 표현이 제 고막을 찢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직업에 대한 비하가 아니었습니다. 17살 어린 나이부터 가위를 잡고 손가락이 부르트도록 기술을 익히며 흘렸던 제 피와 땀. 그리고 눈물의 시간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미용 가위를 잡고 고객의 스타일을 완성해 줄 때 느꼈던 희열, 직원들과 함께 성장하며 느꼈던 보람. 그 모든 것이 시어머니의 입을 통해 천하고 부끄러운 일로 매도당하고 있었습니다. 민석 씨가 사색이 되어 어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제발.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보란 듯이 하객들을 향해, 아니, 정확히는 제 친정 식구들과 미용실 직원들이 앉아있는 쪽을 향해 쐐기를 박듯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결혼의 조건으로 며느리에게 요구합니다. 오늘부로 그 천박한 미용실 일은 당장 그만두십시오. 가게는 정리하고 집안에 들어와서 내조에만 전념하세요. 의사 남편 뒷바라지하고 며느리 도리 다하는 것. 그게 내가 우리 집안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식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다가 이내 웅성거림이 폭발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축하의 소음이 아니었습니다. 경악과 분노 그리고 조소가 뒤섞인 혼돈의 소리였습니다. 제 미용실 직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고 몇몇은 분을 참지 못해 입술을 깨물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 담긴 연민과 분노가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하다니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제 손가락 마디마디에 박인 굳은 살은 천한 노동의 흔적이 아니라 치열하게 살아온 훈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그 한마디는 제 인생의 모든 페이지를 찢어발겨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렸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기도 힘들었지만 정신력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웨딩드레스 자락을 꽉 쥐고 있는 제 손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옆에 선 민석 씨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그 무기력한 모습이 시어머니의 독설보다 더 크게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가 단상으로 뛰어 올라가 마이크를 뺏거나 어머니를 끌어내려서라도 저를 보호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효자라는 허울 좋은 껍데기에 갇혀 어머니의 폭주를 그저 방관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말이 먹혀들었다고 생각했는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왜 대답이 없니?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하객들 앞에서 약속해라. 미용실 정리하고 조신하게 살겠다고. 그래야 내가 널 며느리로 받아줄 수 있다. 그것은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협박이었고 공개 처형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증인 앞에서 제 자아를 죽이고 시댁의 부속품으로 살아가겠다는 항복 문서를 받아내려는 잔인한 의식이었습니다. 그 순간 친정엄마 쪽에서 억눌린 신음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돌려 엄마를 보았습니다. 엄마는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계셨습니다. 평생을 식당 주방에서 일하며 거칠어진 손으로 눈물을 훔치시는 엄마. 딸이 의사 사위 얻었다고 그렇게나 자랑스러워 하셨는데 그 딸이 결혼식 날 만천하에 격떨어지는 여자 취급을 당하는 꼴을 보고 계셔야 했습니다. 차라리 제 뺨을 때리셨다면 나았을 겁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뱉은 독화살은 저를 관통하여 제 등 뒤에서 숨죽여 울고 계신 친정엄마의 심장에 정확히 박혔습니다.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인내심의 끈이었을 수도 있고 민석 씨에 대한 마지막 기대였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착한 며느리가 되어보려 했던 제 어리석은 다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여기서 울어버리면 시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못 배운 여자가 되어버리는 것 같아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 상황을 수습하고 결혼식을 강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 자리에서 뛰쳐나가야 하는지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려 아무런 판단도 서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만하시오. 가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식장의 소음을 뚫고 들려왔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혼주석으로 쏠렸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울고만 계시던 엄마가 어느새 자리에서 일어나 계셨습니다. 젖은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엄마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매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을 짚고 비틀거리면서도 한 걸음 한 걸음 단상을 향해 걸어 나오셨습니다. 낡은 구두 굽 소리가 또각또각 적막한 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전장에 나가는 장수의 발걸음처럼 비장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엄마를 쏘아보았습니다. 사돈,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제가 아직 훈계 중이지 않습니까? 훈계, 그게 훈계입니까? 그건 저주지. 엄마가 소리쳤습니다. 평소 남에게 싫은 소리 한 번 못하고 사시던 순한 엄마였습니다. 식당 손님이 행패를 부려도 죄송합니다 하며 고개를 숙이던 엄마였습니다. 그런 엄마가 딸을 지키기 위해 생전 처음으로 맹수처럼 포효하고 있었습니다. 내 딸이 내 딸 연주가 당신네 집안에 들어가서 종살이 하려고 그 고생에서 성공한 줄 아시오. 미용사가 천에
기술 배워서 밥벌이 하는 게 부끄러워. 당신 눈에는 내 딸이 그렇게 하찮게 보입니까? 엄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의 깊이는 식장 전체를 압도하고도 남았습니다. 하객들은 숨을 죽인 채 이 기막힌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민석 씨가 당황하여 장모님, 진정하세요 하며 다가오려 했지만 엄마는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자네도 똑같아. 자네 어머니가 내 딸한테 저런 막말을 퍼붓는데 꿀먹은 벙어리처럼 보고만 있어. 자네가 의사면 다야? 사람 생명 구한다는 의사가 제 아내 될 사람 마음 죽이는 건 안 보이나? 엄마의 일갈에 민석 씨는 얼굴이 붉어져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기가 막힌다는 표정으로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사돈.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없는 집안에서 귀한 의사 사위 얻으려니 감지덕지에도 모자랄 판에 어디서 큰 소리입니까? 역시 그 엄마의 그 딸이라더니 수준 알만하네요. 시어머니의 입에서 수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저는 엄마가 무너질까봐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허리를 더 꼿꼿이 펴고 단상 위로 올라가 시어머니의 마이크를 낚아채듯 빼앗아 들었습니다. 참을 수 없는 모욕감에 눈앞이 하얗게 전멸하던 그 순간 벼랑 끝에 몰린 저를 구하기 위해 폭풍우 속으로 걸어 들어오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의 영웅, 우리 엄마였습니다. 엄마는 마이크를 꽉 쥐고 시어머니가 아닌 하객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떨리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제 딸 연주는 그냥 미용사가 아닙니다. 엄마의 눈이 저를 향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미안하다는 사과와 사랑한다는 고백, 그리고 이제 엄마가 다 해결할게라는 굳은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왈칵 쏟아지려는 눈물을 삼키며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곧 터져 나올 엄마의 반격이 이 지옥 같은 결혼식의 판도를 어떻게 뒤집어 놓을지 그때는 아무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자식을 지키려는 어미의 등은 세상 그 어떤 방패보다 단단하고 그 입에서 터져 나오는 진실은 그 어떤 웅변보다 거대하게 공기를 뒤흔드는 법입니다. 마이크를 쥔 엄마의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단상 위에 선 그 뒷모습은 마치 거인처럼 커 보였습니다. 식장 안은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독설에 얼어붙었던 하객들은 이제 전혀 예상치 못한 반전의 기류를 감지하고 숨을 죽였습니다. 엄마는 깊은 숨을 한 번 들이마시더니 시어머니가 아닌 하객들을 향해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리고 떨림이 잦아든 차분하지만 뼈가 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사돈께서는 제 딸이 가위질이나 하는 미용사라 격이 떨어진다고 하셨지요. 네, 맞습니다. 제 딸은 미용사입니다. 17살 때부터 남의 머리 감겨주며 손이 부르트도록 일해온 기술자입니다. 엄마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저를 그윽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나 따뜻해서 저는 왈칵 쏟아지려는 눈물을 참으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 딸 연주는 그 기술 하나로 강남 한복판에 5층짜리 건물을 올린 자수성가한 사업가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50명의 직원들 모두 제 딸이 책임지고 월급 주며 함께 꿈을 키워가는 식구들입니다. 순간 식장 안이 헉 하는 소리와 함께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건물주라고 직원이 50명이나 돼 하는 속삭임이 파도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입을 딱 벌린 채 저와 엄마를 번갈아 쳐다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석 씨 역시 금시초문이라는 듯 멍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는 그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더욱 힘주어 말을 이었습니다. 제 딸은 사위가 의사라서 돈을 잘 벌어서 결혼하려던 게 아닙니다. 그저 사람 하나 좋다고 해서 서로 아껴주며 살겠거니
해서 허락한 결혼입니다. 제가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하며 키웠어도 남의 눈에 눈물 내면 제 눈에는 피눈물 난다는 걸 가르치며 바르게 키웠습니다. 엄마의 시선이 천천히 시어머니에게로 옮겨갔습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주눅 든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상대를 압도하는 서늘한 기백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 제가 사람을 잘못 봤네요. 의사 가운 입고 명품 두르고 고상한 척 교양 있는 척은 다 하시더니 정작 사람 귀한 줄 모르는 그 천박한 인격은 어디서 배우신 겁니까? 뭐라고요? 천박. 시어머니가 꽥소리를 질렀지만 엄마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네, 천박하다고 했습니다. 남의 귀한 자식을 하인 부리듯 하고 직업으로 사람 등급 매기는 그 태도가 천박한 게 아니면 뭡니까? 돈이 많고 지위가 높으면 뭐합니까? 마음 쓰는 씀씀이가 시정자 빼보다 못한데 그걸 품격이라고 부릅니까? 평생 남의 밥을 해주고 설거지를 하며 거칠어진 엄마의 손이 그 순간만큼은 지휘봉을 든 마에스트로의 손길처럼 위엄있게 허공을 갈랐습니다. 엄마의 사자 후에 시어머니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뒷목을 잡고 비틀거렸습니다. 민석 씨가 황급히 어머니를 부축했지만 엄마의 호통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 딸이 가진 건물, 내 딸이 번 돈, 사돈댁 재산 다 합친 것보다 많으면 많았지 적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 한 번도 돈으로 유세 떤 적 없습니다. 사람이 먼저니까요. 그런데 고작 의사 타이틀 하나 믿고 내 딸을, 내 집안을 이렇게 모욕해. 이 결혼 내가 안 시킵니다. 아니, 더러워서 못해 먹겠습니다. 엄마는 마이크를 단상 위에 쿵 소리가 나도록 내려놓았습니다. 그 둔탁한 소리가 마치 판사가 내리치는 판결봉 소리처럼 식장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객석 곳곳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제 미용실 직원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신랑 측 하객들조차 고개를 끄덕이며 수군거렸습니다. 분위기는 완전히 반전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분을 이기지 못해 씩씩거리고 있었지만 이미 여론은 엄마의 편이었습니다. 엄마는 단상을 내려와 성큼성큼 제게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거친 엄마의 손. 그 온기가 전해지자 얼어붙어 있던 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가자, 연주야. 이런 대접받으면서 살 필요 없다. 내가 뭐가 아쉬워서 이런 집에 들어가? 엄마랑 집에 가자. 엄마가 제 손을 이끌었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때려다 말고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옆에 서 있는 민석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어머니와 저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우유부단하고 나약한 모습에 남아있던 일말의 미련조차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진정한 품격이란 명품 옷을 휘두르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삶을 존중하는 태도에서 나온다는 것을 저 오만한 여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모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인 민석 씨 또한 평생 어머니의 치마폭에 쌓여 그 껍데기뿐인 품격 속에 갇혀 살 것이 뻔했습니다. 저는 민석 씨를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맑고 투명했습니다. 민석 씨 들었지? 우리 엄마 말씀 틀린 거 하나도 없어. 당신 어머니가 나를, 우리 엄마를, 내 직업을 모독할 때 당신은 뭘 했어? 어머니 말리기는커녕 옆에서 구경만 했잖아. 연주야, 그게 아니라 어머니가 갑자기 그러셔서 나도 당황해서. 비겁한 변명하지 마. 당신은 그냥 방관자였어. 아니, 어쩌면 당신도 속으로는 어머니랑 똑같이 생각했을지도 모르지. 미용사 주제의 의사한테 시집오니 감지덕지하라고. 아니야, 절대 아니야. 오해하지 마. 민석 씨가 제 팔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차갑게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 손 치워. 당신 어머니 말대로 격이 안 맞아서 못 살겠다. 의사 아들 둔 대단한 집안끼리 잘 먹고 잘 살아봐. 나는 내 식대로 내 품격 지키면서 살 테니까. 시어머니가 뒤에서 저 건방진게 끝까지 하며 소리쳤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손을 꼭 잡고 버질로드를 거꾸로 걸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들어갈 때는 지옥으로 가는 길 같았는데 나오는 길은 마치 개선장군이 행진하는 꽃길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직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대표님 멋져요. 잘하셨어요. 하는 응원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신랑 측 하객들은 쥐죽은 듯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부끄러움의 표시였을 것입니다. 마치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 가슴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가 산산조각 나 부서지는 소리가 제 귓가에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버질로드의 끝에 다다랐을 때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부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순백의 장미로 만들어진 사랑의 맹세를 상징하는 꽃다발. 이제 이 꽃은 저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부케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꽃이 피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것은 파혼의 선언이자 제 인생을 옥죄려던 낡은 관습과의 결별식이었습니다. 식장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등 뒤에서 시어머니의 비명 같은 통곡 소리와 민석 씨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 소음들은 닫히는 문 너머로 아득하게 멀어졌습니다. 로비의 찬 공기가 얼굴에 닿자 비로소 숨이 트였습니다. 옆을 보니 엄마가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며 웃고 계셨습니다. 엄마, 왜 울어? 속 시원하게 질러놓고. 아니야, 좋아서 운다. 내 새끼 병신같이 참고 사는 꼴 안 봐서 너무 좋아서 운다.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화려한 웨딩드레스도 값비싼 예식장도 의사사위라는 타이틀도 다 필요 없었습니다.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엄마, 그리고 제 스스로 일궈낸 당당한 삶, 그거면 충분했습니다. 이제 진짜 제 인생을 찾으러 갈 시간이었습니다. 가짜들이 판치는 쇼는 끝났습니다. 인생이라는 긴 항해에서 만난 것엔 폭풍 우는 때로 배를 침몰시키기도 하지만 썩은 돛대를 부러뜨리고 더 튼튼한 돛을 올리게 하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날의 파혼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든 태풍이었으나 동시에 제 삶에 덕지덕지 붙어있던 불필요한 군더더기들을 말끔히 씻어낸 축복의 비였습니다. 식장을 박차고 나온 그날 이후 제 삶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아니,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눈부시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거리를 질주했던 파혼녀의 이야기는 한동안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소문은 흉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이다 며느리, 당당한 건물주 신부라는 무용담이 되어 강남 바닥에 퍼져나갔습니다. 제 미용실은 개념 있는 대표가 운영하는 곳이라며 예약이 폭주했고 직원들은 저를 존경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며 더욱 똘똘 뭉쳤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인정을 갈구하는 초라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제 스스로 빛을 내는 오너이자 제 삶의 진정한 주인이었습니다. 반면 폭풍이 휩쓸고 간 민석 씨네 집안 풍경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소문은 발 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갔습니다. 그 고상한 척하던 시어머니가 결혼식장에서 예비 며느리에게 천하다며 막말을 퍼붓다가 알고 보니 며느리가 알짜배기 건물주였다는 사실에 뒤통수를 맞았다는 이야기는 호사가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안주거리가 되었습니다. 어머, 그 집안 콧대만 높더니 꼴 좋다. 복을 제 발로 걷어찼네.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며느리가 어디 있다고. 시어머니가 그토록 목숨처럼 여기던 체면과 품격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평소 어울리던 사모님 모임에서도 은근한 따돌림을 당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품격을 운운하며 남을 깎아내리던 그 입이 결국 자신의 목을 찌르는 칼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한 번 깨진 그릇은 다시 붙여도 금이 남고 엎질러진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는 만고의 진리를 그들은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파혼 후 한 달쯤 지났을 무렵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늦은 밤이었습니다. 미용실 마감을 하고 나오는데 익숙한 차 한 대가 비상등을 켠 채 서 있었습니다. 민석 씨였습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말끔한 의사 선생님이었던 그는 수염이 거뭇하게 자라고 눈 밑이 퀭한 페인의 몰골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산도 쓰지 않고 빗속에 서 있는 그 모습이 처량해 보였지만 제 마음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연주야, 잠깐 이야기 좀 해. 그가 다가오자 술 냄새가 확 풍겼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리며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할 이야기 없어. 다 끝난 마당에 찾아오지 마.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셔. 화병으로 누부셨어. 너한테 너무 미안해하고 계셔. 제발 한 번만 만나주라. 응. 그의 입에서 나온 미안하다는 말이 왜 이리도 가볍게 들리는지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미안해하신다고? 아니, 아까워하시는 거겠지. 내가 건물주인 거 알고 나니 그 돈이, 그 건물이 아까워서 화병이 나신 거잖아. 내가 빈털터리 미용사였어도 지금처럼 찾아와서 빌었을까? 제 서슬퍼런 일갈에 민석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달싹거렸습니다. 정곡을 찔린 것입니다. 만약 제가 가난한 미용사였다면 그들은 파혼을 다행으로 여기며 쾌재를 불렀을 위인들이었습니다. 뒤늦게 제 재력을 알고 나서야 놓친 물고기가 아쉬워 질척거리는 그 탐욕스러운 속내가 훤히 들여다보여 구역질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연주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바보였어. 어머니 말만 듣고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너 없으면 안 돼.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내가 어머니랑 연 끊고 살게. 그는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로 범벅이 된 얼굴로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민석 씨, 당신은 어머니랑 연을 끊을 수 없어. 당신은 평생 어머니 그늘 아래서 착한 아들 연기나 하며 살 사람이야.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싫어. 당신처럼 줏대 없고 비겁한 남자 트럭으로 갖다 줘도 안 가져. 저는 차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창문을 내리고 마지막으로 그에게 쐐기를 박았습니다. 황금알 낳는 거 위 배를 가른 건 당신 어머니고 그 칼을 건네준 건 당신이야. 누구를 탓해? 평생 그 후회 속에서 뒹굴며 살아. 그게 너희들이 치러야 할 죗값이니까. 차창을 올리고 엑셀을 밟았습니다. 백미러 속에서 빗속에 주저앉아 오열하는 민석 씨의 모습이 점점 작아지더니 이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일말의 동정심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알턴니가 빠진 듯 시원하고 개운할 뿐이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거칠애와 조건으로만 저울질하던 그들에게 내려진 형벌은 바로 그들이 놓친 것이 얼마나 찬란한 보석이었는지 평생 곱씹으며 괴로워하는 후회 그 자체일 것입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미용실 2호점을 오픈했고 사업은 날로 번창했습니다. 그리고 5층 건물 옥상에 엄마와 저만을 위한 작은 정원을 꾸몄습니다. 오늘처럼 햇살이 좋은 날이면 엄마와 저는 옥상 정원 벤치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십니다. 엄마는 이제 더 이상 식당 주방에서 일하지 않습니다. 고운 옷을 입고 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문화센터도 다니고 여행도 다니며 편안한 노후를 즐기고 계십니다. 연주야, 그때 우리 식장에서 뛰쳐나오길 참 잘했지.
엄마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주름진 눈가에 평온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럼 엄마, 내 인생에서 제일 잘한 일이 가위 잡은 거랑 그날 그 식장 박차고 나온 거야. 그래, 암만. 우리 딸이 이렇게 훌륭한데 어디 가서 기죽을 일이 뭐 있니? 나는 지금이 제일 행복하다. 남 부러울 게 없어.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었던 엄마의 손도 이제는 제법 보드라워졌습니다. 우리가 지켜낸 것은 단순히 자존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삶의 품격이자 서로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토록 강조하던 격려이라는 것. 그것은 직업이나 통장 잔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타인을 존중하며 불의 앞에 당당히 맞설 줄 아는 용기.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인간의 품격임을 저는 온몸으로 배웠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정원의 꽃향기를 실어 나릅니다. 멀리 보이는 도심의 풍경이 오늘따라 더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를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제 앞에는 오직 제가 개척해 나갈 눈부신 미래만이 펼쳐져 있으니까요. 가위 하나로 운명을 깎아 만든 저의 성청에서 저는 여왕처럼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의 무례한 시선 때문에 혹은 세상의 편견 때문에 움츠러들어 계신가요? 절대 기죽지 마십시오. 당신은 당신 자체로 이미 충분히 빛나는 보석입니다.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이 먼 것일 뿐, 당신의 빛이 바랜 것이 아닙니다. 부디 자신의 가치를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저 연주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도 통쾌한 반전과 따뜻한 봄날이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